안녕하세요. 137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아주 귀한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에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사절단이 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라는 기사도 났던데 아주 관심이 되게 뜨거운 그런 행사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와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나가고 계시는 정숙화 교수님을 모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와 함께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숙화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엑스포와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부산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숙화 교수님은 ICC 제주에도 계셨고 실제로 산업배에서 근무하시다가 공부하셔갖고 아마 이제 산학이 잘 조화로운 그런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마이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엑스포 개최가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에 대한 현황은요, 마이스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이 플랫폼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네. 이 영상을 일반인들께서 보신다면 마이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거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스 산업이 어떤 기능,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 건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전시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산의 마이스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은 다 아시겠지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앤 엑스비션 또는 이벤트까지 포함하는 산업을 뭉뚱그려서 일컬어지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팅과 인센티브 투어 또는 컨벤션 앤 엑스비션의 이런 산업이 아주 많이 얘기됩니다만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정치 외교 효과, 그리고 문화적 효과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관광공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인데요. 실제 그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밀레니엄 골드 유엔이 발표한 그 세계 트렌드에 대한 그 목표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다시 이제 유엔에서 SDG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마이스 산업은 그 세계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스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최신의 정보나 지식이나 어,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주요한 이슈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이 빨간색의 어떤 전체적인 그 트렌드의 키워드를 이렇게 밑으로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랑 연결성, connectivity, 그리고 기술, technology,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이 키워드가 사실은 그 뒤에 설명할 내용과 좀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속 가능성은 그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 세계의 트렌드인데 우리 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린 마이스라는 키워드가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때도 어떤 환경과 관련된 밀접한 어떤 그 레거시라고 요즘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연결성인데요. 이거는 IT 뒤쪽에 나와 있는 기술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다른 어떤 기술을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엑스포를 왜 하냐 또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기술을 통해서 굳이 가지 않더라도 만날 수가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회의나 이런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라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커넥티비티, 연결성에 대해서 사실은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지식 그리고 정보, 네트워킹, 친밀도, 이런 소셜리제이션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이런 마이스 행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현장성, 장소성을 느껴야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마이스 산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 대면 행사를 통해서 마이스는 진행되었지만 그 중요성을 별로 모르다가 코로나로 저희가 절감을 하게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마이스 기능의 변화인데요. 원래 마이스 전시나 컨벤션 같은 이벤트 이런 행사들은 보통 대개 이제 모여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어떤 시장의 마켓의 어떤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지식 사회이고 지식 경제 기반의 사회이고 이런 정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식들이 좀 중요한 어떤 세상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마이스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knowledge 플랫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기타 등등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윤은지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그 코로나 그 시기 동안에 마이스 산업이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또 어려움에 좀 놓여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마이스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맞아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사람과 직접적인 부대끼면서 생활하고 그 체험하고 체득하는 그러한 활동을 좋아하고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하고 싶었고요. 그 근거로 이제 그 날리지 플랫폼 지식 경영을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제가 2022년도에 이제 SSCI 논문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사스나 메르스, 코비드-19 같은 이러한 대규모의 전염병이 발생했어도 항상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마이스 행사는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코비드-19 코로나 시대였는데,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마이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인데요. 코비드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하는, 즉 예전에 그런 포맷이죠. 온사이트에서 현장에서 이제 개최되는 행사가 주류였다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는 거의 0으로 개최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하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시 컨벤션, 마이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이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온사이트 현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와 또 그렇죠. 그거와 별개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마이스 행사가 이제 진행될 거고 여기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 행사가 그래도 좀 지배적인 어떤 형태의 마이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바로 마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는 이 사진에서는 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행사가 가능함에도 사람들이 대면 행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폴란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We can know more than we can tell.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산이 지난주에도 발표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 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explicit knowledge라고 해서
글로 쓰거나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아래 아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암묵지, tacit knowledge라고 하는데요. 이런 암묵지는 남들이 그걸 하기도 어렵고 또 전이하기도 힘들고 같이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시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기를 원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스의 어떤 기능의 변화, 마이스 행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이제 국제회의 추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시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어떤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네, 2019년도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어떤 세계의 트렌드 때문에 국제회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UIA나 이카의 어떤 통계 수치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시 산업을 좀 보더라도요. UFI라는 그 전시장과 전시 산업에 대해서 통계를 매년 발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UFI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20년 이 3년간의 어떤 전시장과 전시장의 면적과 전시장 개수를 살펴보니까 전시장 수도 12.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총 면적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륙별로 보시면 유럽이 가장 많고 그다음 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시장의 어떤 그 크기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유럽이 가장 많은 전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시장의 규모가 중소규모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대규모는 여기 보시면 라지로 되어 있는데 1000스퀘어미터 이상을 그러니까 대규모 전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의 대부분은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이제 가지고 있고요. 유럽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어떤 전시장 베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을 좀 보게 되면 2000년도와 2019년도까지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그 전시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시장 면적을 살펴보았을 때 세계적인 규모인 10만 스퀘어미터가 넘는 전시장은 킨텍스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이제 백스코 이런 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마이스 현황과 세계 마이스의 어떤 추이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부산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UIA와 이카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UIA와 이카는 컨벤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를 매년 통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U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모든 그 통계 수치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랭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아니면 발표 자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 기준이 되고 있고요. 이카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조금 낮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U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더라도 그 규모와 그다음에 주최 기간이 조건이 맞으면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이카는 3개국 이상을 순회하는 어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계의 어떤 순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할 때 따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UIA 랭킹을 따질 때 그 UIA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A 유형,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와 플러스 회의 기간이 2일 이상이고 참가자가 250명 이상 되는 C 유형을 결합해서 이제 랭킹을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A 유형만 다시 추렸고요. 일단 이는 그대로 했습니다. 보시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 홀슨 연도의 개최 건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7위, 4위, 2위, 1위, 3위, 2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시아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선두적인 어떤 컨벤션
도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것을 이렇게 추린 이유는 음. 부산이 한국 전체가 이제 랭킹이 높으면 부산도 같이 이제 랭킹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9년도와 2021년 사이 2020년 그 코로나 영향으로 부산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서울, 사실 한국에서 개최되는 건수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방이라고 해서 개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19년도에 한국과 서울은 세계 랭킹 아시아 순위에서는 2위, 그리고 세계 랭킹에서는 3위를 똑같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건수도 그렇게 막 이렇게 급락하진 않았는데요. 부산은 128개 개최 건수에서 2021년 4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산이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말은 부산이 이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어떤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새로운 시각이시네요, 진짜. 네, 이게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사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부산에 또 딱 근거 계시다 보니까 요 수치를 더 부산 중심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새롭게 보시는 그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사실 뭐 한국, 서울 이 순위 위주로 이렇게 가다 네네. 보니까 그렇게 네네. 생각했었는데 부산이 진짜 급감을 했네요. 다시 네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마이스 어떤 환경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런 랭킹 변화와 개최 건수의 변화를 보면서 많이 열악하구나, 그리고 충격을 많이 받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그러네요, 진짜.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2019년에 부산의 마이스의 어떤 활동들을 보면요. 개최 건수가, 네, 2019년도에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18년도와 19년도 어쨌든 비슷하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한 5.8% 정도 이제 개최 건수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장소도 이거 좀 재밌는데요. 이 장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컨벤션 행사가 진행되고 아니면 마이스 행사가 진행될 때 백스코라는 전문 시설이 굉장히 많이 선호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스코에서 개최된 거는 전체 행사 중에서 32%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68%는 뭐 호텔이라든지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제 개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좀 비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중소도시에서 컨벤션 센터를 짓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은 많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유니크 메뉴, 독특한 어떤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것도, 트렌드를 네. 얘기하다 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부산이 마이스 종사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마이스 종사자 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것은 5.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니까 서울, 경기,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이 그래도 나름 종사자가 많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설에 컨벤션 종사자들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8.3%와 경기 10%를 합치면 58%, 거의 60%에 가까운 마이스 종사자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스 매출액도 보시면 부산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강원보다 낮다고요? 이것도 또 네, 의외네. 이게 이제 2019년 마이스 산업통계 자료에서 이제 나왔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출액이 부산이 사람은 많은데 매출액이 작다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여기 영상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말했던 왜 인력이 이렇게 부산에서 많이 교육이 되는데 서울 쪽으로 이제 유출이라죠, 부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전을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외 기획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1,025개의 업체가 있는데 서울이 이제 63.9%, 부산은 7.1%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73개 업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PCO나 PEO 업체, 그리고 PCO를 주력을 하는 업체들을 봤을 때 1인에서 5인 정도가 이제 5인 정도의 거의 규모를 가진 대부분이네. 업체가
더미넌트입니다. 60% 이상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매출 규모도 1억에서 5억 미만인데요. 이 범위가 1억에서 5억 정도니까 뭐 2억, 3억, 4억 그러게요. 다 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PCO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광 숙박업, 이 숙박업은 이제 컨벤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큰 규모의 룸이 있는 그 호텔을 얘기하고요. PEO 같은 이런 업체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의 마이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니까 뭐 이 수학 분석을 했는데 사실 이 스트렝트 부분은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걸 활발하게 부산을 좀 키우려면 이 weak 포인트, 그 약점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점 먼저 보게 되면 PCO와 PEO 그 기획사들의 어떤 영세성을 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부산이 이제 그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국제 도시로서 마이스가 계속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그 국제 행사를 생산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주체가 이제 국제기구나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아니면 협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구나 협단체를 유치하는 것이 좀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의 마이스 인프라 시설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항이요. 이게 요즘 부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그 네.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아직까지 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사실 부산에 있으면 부산 최고 이러지만 밖에 조금만 나가도 부산은 그냥 부산. 원 오브 더 시티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부산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국은 서울, 그러니까 서울은 굉장히 도시 브랜드가 브랜딩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산은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를 증가하기 위한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위협적인 요인은 사실은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른 그 마이스를 육성하기 위한 도시들도 다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윅 포인트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그 세계 엑스포 박람회가 마이스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메가 이벤트의 파급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그 효과 중에서 상하이 엑스포와 두바이 엑스포의 어떤 파급 사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 한국의 엑스포 개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 이벤트 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 그 월드 엑스포가 있고요.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메가 이벤트,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가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그 지역 아니면 국가의 파급 효과가 무언지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면 국가 도시 브랜드가 제고가 됩니다. 사실 이 도시 브랜드 제고, 홍보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사실은 이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가 이벤트를 개최했을 때 그 지역, 그리고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어떤 도시 브랜드가 굉장히, 국가의 브랜드가 굉장히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메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또 단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또 재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을 더 발전시켜서 행사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시와 지역 재생이란 발전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마이스, 저희가 지금 마이스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월드 엑스포를 통해서 마이스 유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뭐 아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고용 창출과 그리고 고용 창출의 그 경제적인 효과, 기타 등등 다양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도 국제화의 어떤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개최할 때 그 세계 시민들과
세계 시민들과 어떤 융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오픈 마인드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성평등이라든지 그다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오픈 마인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시민 의식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이벤트의 세계인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요.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아까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는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보시면 개최 기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엑스포는 최소 3주에서 6개월, 그리고 네. 올림픽은 15일, 그리고 네. 월드컵은 30일에서 40일 정도가 되는데 이 개최 기간이 월등하게 높은 엑스포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으로 인해서 사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할 수 그쵸.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UIA 기준 자료로 1954년부터 1999년 좀 옛날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가 이벤트 개최에 의한 파급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어서요. 제가 좀 네. 뽑아왔는데 1968년에 멕시코, 그 전에 자료를 보면 멕시코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968년에 갑자기 멕시코가 나오고 우위를 73년까지 멕시코가 이제 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88년도에 서울이 처음 15위에 랭크가 되고요. 네. 92년도에 바르셀로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은요, 엑스포는 아니고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하고 난 다음 그 국제 행사 개최 건수가 월등히 많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00년이 시드니 올림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99년에 시드니, 뭐 시드니 그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9년에 네, 시드니가 올라가는 것도 시드니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효과가 있지만 개최 전부터 사실은 전에도. 개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드니 99년도지만 개최 이전부터 네.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이런 효과가 발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네, 물을 드시고 하셔도 되는데. 네, 그럼 잠시만요. 네네네. 제가 여기 잠깐 스톱했다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엑스포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상하이 엑스포를 보겠습니다. 그 상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교수님 전체, 조금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상해 엑스포를 보겠습니다. 그 상해 엑스포는요, 역대 엑스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엑스포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 최고를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방문객들도 최대, 그리고 참가국도 최대로 많이 온 엑스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300만 명이었어요? 와, 네네. 진짜 많이 거기다가, 왔네. 네네.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엑스포 방문한 사람은 1억 명에 해당됩니다. 온라인도 1억 명에 있었나 그때? 해당합니다. 네네. 같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니까 진짜 가능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은 중국이 선진국의 어떤 그 맞아요. 느낌으로 이제 강국으로, 세계 강국으로 이제 부상하는 계기가 됐고요. 음, 상해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죠. 전 세계의 상해를 알리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깐 네. 목이 자꾸 걸리네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 비상을 제고하는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거고요. 음. 그리고, 엑스포를 통해서 중국과 그 레거시를 이제 만드는 어떤 계기가 또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경제적 방어 효과도 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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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스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를 이제 보게 되면 그 도시 마케팅, 도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도상국의 어떤 중국의 이미지, 특히 상해의 이미지가 단숨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관광시설이라든지 뛰어난 인프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마이스 도시로 상해가 원래는 4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엑스포를 통해서 8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네. 네, 작년에 개최된. 네. 네, 맞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2021년도에 이제 개최가 됐고요. 음. 코로나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엑스포를 통해서 국가 위상이 제고가 된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수치가 2021년도에 세계 번영 지수 167개국 중에서 41위를 차지했고 중동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 64개국 중에서 12위, 그리고 중동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사실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예, 맞아요. 네,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 마케팅을 보겠습니다. 즉, 그 마이스였던 효과를 보면 2021년도에 1,290만 명,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만 712만 명이 이제 입국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두바이 국제공항 이용객이 160% 증가, 그리고 아부다비도 94%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한 어떤 스타들이요, 마룬5나 아니면 콜드플레이 같은 해외 스타들의 대규모 콘서트도 이제 개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를 통해서 두바이 어떤 아시다시피 중동은 조금 폐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그쵸. 엑스포를 네. 통해서 두바이는 다르다, 두바이는 개방적이다, 두바이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따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세련됐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어떤 이국적인 느낌도 있고 세련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볼 만한 나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그 해외 월드 스타들이 여기서 콘서트도 개최하고 이벤트도 개최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를 통해서 UAE의 핵심 경제 지표가 코로나 이후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엑스포 개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엑스포를 개최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2030 월드 엑스포를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혹시 교수님 아세요? 네, 아시죠? 알죠, 알죠. 네, 등록박람회하고 네, 인정엑스포하고, 네,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그 여수 엑스포와 대전 엑스포는 인정 박람회라고 해서요. 특정한 주제, 전문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행사고요. 2030 월드 엑스포는 등록 박람회라고 해서 주제가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인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우리 보편적인 인류와 관련된 모든 주제가 다 다뤄줄 수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리고 등록과 인정 박람회 차이를 보시면 기간이 좀 다른데 등록은 6주에서 6개월, 인정 박람회는 3주에서 3개월 정도 되고요. 개최 주기도 등록 박람회는 5년에 한 번씩, 인정 박람회는 그 사이에 한 번 개최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등록 박람회가 훨씬 더 이제 경제적 타격 효과 아니면 사회 문화적 타격 효과가 큽니다. 그 이유는 기간도 상당히 시간도 길고요. 길고. 예, 그리고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최자는 단지 부지만 제공을 할 뿐이고 그 건설이라든지 부스를 만들고 데코레이션하는 모든 국가관, 예. 것들은 참가국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그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35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인정 엄청나게. 박람회보다는 훨씬 많다고 볼 수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여수 엑스포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있어서 봤는데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최 기간이 월등히 다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엑스포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2009년에 인천에서 도시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2009년이었나 8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시 엑스포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인정 엑스포로 하려고 했었을 때 상해가 2010년에 있는데 그 상해의 주제도 아마 도시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 글로벌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해에서 이제 완전히 그 도시 엑스포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해갖고 그게 도시 축전인가? 인천 도시 축전인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 등록 엑스포랑 인정 엑스포는 위상에 있어서도 되게 큰 차이가 있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파급 효과도 엄청 크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위치 확정돼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30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제 개최 기간이 아,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참가국은 200여 개국, 190 몇 개국에서 좀 더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네. 예상입니다. 그리고 전시 면적은 이제 340만. 네. 그리고 이제 관람객 수는 3,480여만 명으로 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음. 성과를 보시면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고용 창출이 50만 명, 부가가치가 18조 원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측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쵸, 부분일 그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참고로 혹시 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세계 엑스포 지금 2030 유치를 위한 그 경쟁국들입니다. 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5개국이 경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이 2030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네. 중이라 이제 네. 탈락이 되고요. 네. 이 3개국에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음. 이탈리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부산 한국이 아니고요. 네, 네, 네. 아시다시피 월드 엑스포는 음. 국가가 회원이 되는 국제기구 BIE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만 2035 월드 엑스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제가 아, 이번 월요일 날 네. 고속도로를 쭉 타서 이제 전북까지 갈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각 휴게소마다 이제 입간판 같은 걸 봤는데 2030 월드 엑스포를 홍보하는 자료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 이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구나. 그리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주유소마다 다 붙어 있는데. 어디 쪽 SK 주유소요. 아, SK 주유소에는 확실하게 붙어 있어요. 서울에서요? 네. 그럼 SK가 이제 그거잖, 그 뭐죠? 유치 알았어. 예. 민간 뭐 그거니까 네. SK 주유소에 다 붙어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이나 그때 그 여기 제이롯데 월드 타워 그 타워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미디어 파사드 같이 1월 네네. 1일 때 그거 하는데 거기도 다 부산 월드 엑스포 뭐 성공 개최를 뭐 성공 뭐 그걸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건물 전체가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휴게소 갈 때 하나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좀 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역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부산이 음. 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엑스포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 엑스포의 어떤 유치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프리 엑스포, 앳 엑스포, 포스트 엑스포 이 세 개의 구분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30 부산 엑스포의 유치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엑스포를 유치 확정하고 그리고 음. 개최를 하고 개최 이후까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 과정에서 부산을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로 브랜드 매김할 수 있는지 음.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5가지로 좀 뽑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전방위, 예를 들면 마이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사람들만이 도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다 같이 네네네네. 부산을 이제 도시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어. 뜻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나 협단체를 우리 음. 지역에 유치를 음. 해야 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그 음. 내생적인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음. 기반이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인데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는 마이스와 관련된 네트워크, 전문적인 어떤 네트워크와 기타 다른 유관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 확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글로벌 마이스 기업이 육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인재 육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과 관련된 음. 스마트 마이스 시스템을 좀 선도적으로 음.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이 내용은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거는 BIE 홈페이지에 어, 보면 엑스포를 유치하는 어떤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캔디데이트 뭐 아니면 프로젝트 에그제미네이션이라든지 일렉션 하고 난 다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발표가 된 다음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긴 단계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부산을 마케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마케팅을 좀 전방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산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부산이 원래 그 도시 슬로건이 다이나믹 부산입니다. 다이나믹 부산, 맞아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이나믹 부산을 굉장히 부산이랑 어떤 이미지가 좀 잘 맞다고 얘기를 많이 그 하시는데 예전에 원래 다이나믹 코리아였는데 네, 그때부터 다이나믹 부산으로 이제 같이 부산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이나믹이구나 뭐 했는데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 근래 아, 와서는 너무 네, 네. 오래되기도 했는데 오래돼서 뭐 우리가 뭐 아이러브 뉴욕처럼 계속 신선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이때가 지금 슬로건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는 기사에서 봤는데 부산 이즈 굿으로 됐군요. 네, 부산이 is good이었는데 역시 아시다시피 뭔가 바뀌면 항상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여기 지난주에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들어서 제가 부산시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확정이고요, 슬로건. 어, 어, 근데 이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산 is good for expo, 부산 is good to 음, host MICE, 아니면 부산 is good 어, to live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계속해서 부산의 리프트. 이미지를 만드는 예. 그런 어떤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부산을 이제 도시 마케팅하기에 이런 슬로건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죠. 홍보해야 활용해야죠.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음, 사례가 있는데요. 도시 네.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베를린의 비베를린이라는 어떤 그 네, 도시 마케팅의 슬로건입니다. 네, 네. 이게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집중적으로 비베를린, 그 베를린의 어떤 정체성, 고유성을 이제 발굴하는 활동이 진행됐고요. 이때 시민들이 이제 다 개별적으로 나서서 베를린에 광고하고 음,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베를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음, 베를린의 그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성공적인 사례고요. 이게 2012년에 끝난 게 아니라 2020년도까지 이 맞아요. 활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도시 마케팅 성공 사례고 부산도 음, 부산이 굿이라는 이 슬로건이 이 비베를린보다 훨씬 더 좀 성공적으로 알려지려면, 돼서 네. 네네 글로벌 마이스 부산으로 좀 자리를 어, 매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유니크 그 부산만의 어떤 정체성, 독특성을 그 네, 맞아요. 슬로건으로 네. 만들어서 이걸 좀 사람들과 계속 이제 연결이 시키면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엠바서더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양한 분야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선정해서 부산의 어떤 이미지를 음, 반영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음, 대사들을 선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음,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이스 이벤트는 그 음. 자체가 사실은 도시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네, 그, 그쵸.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우리 부산을 알린다, 서울을 알린다, 광주를 알린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음,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만 음, 큰 메가 이벤트나 아니면 큰 국제 행사를 5일이나 아니면 뭐 3일 동안 개최하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쵸, 그쵸. 네, 이런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개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국제기구나 그다음 기업 협단체 유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부산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 뒤쪽에 표로 만들어서 너무 많긴 하지만 그 네, 제네바나 뉴욕이나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 그쵸. 네. 앙코 이런 도시들이 실제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그 국제 도시화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브랜드를 가진 계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부산도 이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좀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산에서 제가 국제기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처음부터 좀 인발을 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예, 그 기장 포럼이라고 안 들어보셨죠? 아, 기장 포럼이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 기장 네네네. 포럼이 이제 만들어진 그 아, 시기는 원전,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도시 아니면 국가의 어떤 안정, 그리고 이제 음,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했고, 음, 그래서 3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3회까지 진행되고, 이제 국제기구도 기장에 두는 걸로 어, 협의를 해서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다양한 어떤 요건 때문에 멈췄는데, 사실은 그러한 그 지역과 관계되는 산업 아니면 맞아요. 다양한 어떤 활동들과 관계되는 국제기구 아니면 기관들을 부산에 유치를 하게 되면 부산에서 계속해서 그 관련된 행사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제기구 네. 유치에서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마이스 효과를 잠깐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독일 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집중적으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 시설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을 좀 개최를 했고, 브뤼셀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산업을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행사를 개최했을 때 참가자가 많이 미달되면 그걸 보존이라고 음, 하나요? 예, 보존하는 그런 혜택을 줬었고, 이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국제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고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를 하면서 그 송도 컨벤시아가 그쵸. 2008년도에 이제 지어진 어떤 계기가 됐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기구와의 어떤 협력이 그냥 얼라이언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적인 교류하고, 지원이나 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이스 파이프라인이 좀 구축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마이스 기업들이 이제 영세성을 좀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음, 있도록 다양한 사업의 어떤 다각화, 음, 그리고 이제 국내 기획사나 아니면 해외 기획사 아니면 협단체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인위적인 플랫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마이스 잠재적인 어떤 전문가들도 다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부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해외 연수나 해외 인턴십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네.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스의 주요한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그리고 기획하는 기획사, 그리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을 하는 CBB나 DMO 이런 네네. 이 주요 세계 키 기관들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음,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전문가를 좀 양성하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는 음, 그 마이스 산업의 어떤 그 기술의 접목, 지금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미팅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이제 부산이 좀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정말 그 네트워킹의 플랫폼, BCC 창출의 플랫폼을 만들고 음,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짜 접근성, accessibility라고 돼 있는데 이런 접근성이 좀 더 많이 도와져서 음, 음, 부산에서 행사하면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 다 괜찮더라 뭐 이런 거를 좀 음,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마이스 산업을 그 기능이 그냥 플랫폼. 마켓에서 지식 플랫폼으로 이제 가는 네. 현상이고, 네, 네, 네. 그래서 또 온라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또 엑스포도 TV가 있는데 굳이 엑스포 가서 볼 게 새로운 게 있느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음, 실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수집한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더 많아지면서 이 음, 온라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의 행사를 좀 더 풍요롭게 음, 더 이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음. 버추얼 플랫폼 그리고 피지컬 플랫폼이 서로 시너지를 같이. 가지면서 네.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도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그 오프라인의 성장을 가져올 촉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러한 부산의 어떤 전략, 음, 그 마이스포를 통해서 마이스를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리고 음, 글로벌 마이스 기업이나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 음, 전방위 도시 마케팅,
진행하면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협단체 그리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을 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마이스 시티로 나가는데 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어떤 촉매제 역할, 지름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엑스포가 이제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에 좀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진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엑스포, 물론 이제 마이스의 엑스포가 큰지 마이스가 큰지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 엑스포를 통해서 마이스 산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셔갖고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우선 제일 반가운 건 우리 마이스 산업의 되게 뭐라 그러지?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신진 여성 연구자분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약간 좀 예민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해서 부산이 글로벌 마이스 시티로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물론 부산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간 구심점의 역할은 부산 관광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서울에 있거나 마이스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분, 이제 같이 저희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RTO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요 부처, 요 팀의 기능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전문가가 더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RTO는 워낙에 관광이라는 영역이 마이스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RTO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순환보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고, 순환보직으로 가다 보면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폐단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막 20년 전 이럴 때 생각해 보면 진짜로 각 지역마다 여기는 누구랑 이야기하면 돼, 여기는 누구랑 이야기하면 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고 되게 일사불란하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요새는 이게 계속 순환보직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역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이 네, 많이 네, 부산. 바뀌나요? 왜냐면 부산이 부산 관광공사가 되면서 그 전에 부산 컨벤션 뷰로가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 물론 지금 부산이 유치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에 물론 이제 부산은 광역시 차원에서 마이스과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사실은 차별적이고 앞서 나가는 그런 조치이기는 한데, 부산 관광공사 안에 컨벤션 뷰로가 들어가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을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 관광공사의 역할이 조금 더 이제 컨벤션 팀에도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고 싶고, 아까 네, 이제 주책이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네, 주책이고 이제 저희도 간단하게 부산 관련해서 프로젝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 관련해서 영도에 해양 관련된 그런 각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쫙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해양 관련된 행사가 국내에서 부산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고 큰 행사도 개최되고 있어서 해양 관련된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조금 잘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영도에 있는 해양 대학도 있지만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해 하는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 정부 행사인데 이게 다 거기도 또 이제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누가 전문가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사람이 그냥 계속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매해 맡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는 축적이 안 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는 또 이게 정부 조직이다 보니까 매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영도에 있는 그 해양 관련된 국제기구들만이라도 일종의 AMC 같이 공통으로 뭔가 사무국을 따로 하나 조성을 하셔갖고 거기서 개최되는 수많은 행사들을 그 팀이 해주면 훨씬 더 다양한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네, 네, 교수님, 그 부산의 시민분들은 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TV에서 BTS 콘서트도 하면서 네. 부산 월드 엑스포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되겠지 막연하게 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체감을 잘 못하는 게 예를 들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 벗어나서 휴게소마다 한 음. 번도 제가 2030 월드 엑스포 관련된 광고를 본 적이 없고 어, 그리고 부산 내에서도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할까 음. 말까인데 음.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큰 네. 이벤트가 한 번씩 있으면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그런 제가 볼 때는 특정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냥 광고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서 맞아요. 2030 월드 엑스포 무조건 하겠구나라고 정말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지나가도 월드 엑스포는 2030 월드 엑스포는 부산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광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각인을 시키는 어떤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좀 더 이제 홍보나 광고 활동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네.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사단들이 이제 오실 때 부산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을 이제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거쳐 오면서 또 뭐 부산의 느끼게 분위기 되는. 이게 같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부산만의 행사가 아니라 아까 제가 BI는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네네네. 부산에서 개최될 뿐이지 이 파급 효과는 전국으로 다 우리나라 전국으로 그럼요, 그럼요.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 관계자분들께서도 부산 행사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행사라고 보시고 좀 다 같이 마케터가 돼서 이제 홍보를 네.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부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게끔 선정이 되기를 같이 희망해 보겠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